자, 불능미수입니다. 먼저 27조를 보면 불능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목 자체가 불능범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불능범은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2번에 이 불능범이라고 나와요. 이 불능범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목 자체를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바꿔져 있지 않고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이 불능범은 이 불능미수를 말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좀 볼게요. 자, 실행의 수단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대상 동그라미 치시고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 때문에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 빨간색 밑줄 위 있을 때는 불능미수로 처벌을 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불러요? 임의적 감면이라고 해요. 됐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임의적 감면. 그리고 잠시 이따 보겠지만 지금 조문 자체에는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밖에 없죠. 주체의 착오는 없어요. 착오는 27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최근에 시험 문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됐죠? 자, 그러면 의 볼게요. 행위자가 범죄 의사로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성질상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해요. 다만 위험성 때문에 불능미수로 처벌되는 경우를 말한다. 성질은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라고 하는데 밑줄 그시고 자, 노트 펴볼게요. 자, 노트는 66페이지 펴보세요. 자, 구성요건 우리 맨 앞에서 배웠죠?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수단, 방법, 그쵸? 수단, 방법, 인과관계 등등등이 있다.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죠. 자, 이 주체와 관련해서 객체와 관련해서 왼쪽을 한번 가보면 우리가 인식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착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A가 B를 쏴 죽이려고 빵 쐈는데 C가 맞아 C가 죽었다. 객체의 착오죠. 객체의 착오. 그 다음에 수단이라든지 방법 관련해서 보면 A가 B를 죽이려고 빵 쐈는데 빗나가서 C가 맞아 C가 죽었다. 타격의 착오잖아요. 타격의 착오. 그쵸? 근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 불렀어요? 구성요건적 착오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것을 확 뒤집어 버릴게요. 확 뒤집어 엎어버리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객체를 오른쪽 한번 가볼게요. 자, 인식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착오라고 했습니다. 자, A가 B인 줄 알고 빵 쐈어요. 빵 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은 살아있는 B가 아니라 사체 B를 쏜 거야. 사체 B를. 죽은 자가 또 죽진 않잖아요. 그쵸? 그쵸? 또는 밤에 B인 줄 알고 빵 쐈는데 알고 봤더니 B가 아니고 가로수였다는 거예요. 가로수. 그쵸? 객체에서 지금 착오 발생한 거죠. 그쵸? 다만 위험성이 있다면 불능미수가 될 것이고 위험성이 없다면 불능범이 돼요. 그쵸? 이것을 뭐라 불러요?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 자, 또 이 수단 관련해서 또 한번 예를 한번 볼게요. A가 B를 죽이려고 치사랑 미달에 독약을 넣었어요. 먹고 죽어요? 먹고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다만 죽을 뻔했다고 하면 그땐 불능미수가 되는 거예요. 또는 설탕물을 먹여서 죽이려고 그래요. 설탕물을 먹여서 죽나요? 안 죽지? 그래서 위험성이 있다면 불능미수가 되고 위험성이 없다면 불능범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객체와 수단과 관련해서 나오는 것이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위험성이 있다면 불능미수가 나오는 거예요. 됐죠? 이 사례만 잘 익히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개념 설명했고 그 다음에 구별 개념을 볼게요. 자, 첫 번째 장애미수와 중지미수 구별 볼게요. 불능미수는 처음부터 결과 발생이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불가능했죠. 점에서 그 가능성이 존재했다는 장애미수나 중지미수와 구별된다. 그쵸? 자, 그래서 한번 판례 볼게요. 판례 별표 쳐볼게요. 감녀는 남편을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배추국 그릇에 치사랑이 현저히 미달하는 농약을 탄 다음 을에게 먹여 살해하려 했다.
근데 이를 먹던 을이 국물을 토해버렸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갑녀의 죄책이 뭘까요? 하는 거예요. 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불능미수를 배우고 있으니까 불능미수 같아요? 어? 자, 남편이 이 배춧국을 좋아하는가 봐요. 배춧국을 마시려고 삼키려고 했는데 역겨워서 이게 목에 안 넘어가요. 그래서 퇴 하고 뱉어버렸어요. 자, 여기서 판결로지를 보시게 되면 토했다 했잖아요. 역겨워서 토했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역겨운 농약 그 냄새는 내가 마시려고 했는데 이 역겨운 농약 냄새 때문에 못 넘긴 거잖아요. 그쵸? 방해가 된 거죠?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장애미수가 되는 거예요. 장애미수. 됐습니까? 근데 이걸 먹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 안 죽어요. 치사랑 미달이기 때문에. 그쵸? 여기서 치사랑 미달을 동그라미 쳐볼게요. 요건 뭐가 돼요? 불능미수가 되는 거죠. 먹어도 안 죽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 하나의 사건에서 지금 장애미수 사유도 존재하고 불능미수 사유도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나요? 하나의 사건에서 두 가지가 경합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준다. 자, 보세요. 불능미수를 인정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장애미수를 인정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효과면에서. 장애미수는 임의적 감경이지만 불능미수는 임의적 감면이잖아요. 어떤 것이 유리하죠? 불능미수가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자,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우리 형법은 두 가지를 구별하여 처벌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좀 더 심리해서 위 두 가지 미수 중에서 어떤 것이 되는지를 가렸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사건을 원심으로 파기 환송시키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원심에서는 이걸 뭘로 인정한지 아세요? 원심에서는 처음에 장애미수를 인정해가지고 대법원까지 왔던 것인데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결국 그 말은 뭐다? 불능미수를 인정했다. 이런 말이 됐죠? 하급심 같은 경우에는 이 농약이 남편이 먹으려고 했던 이 농약이 치사랑 미달일 수가 있는데 하급심은 그 치사랑 미달을 좀 더 점검해 보라 이 말이에요. 좀 더 그런 것을 검토해보지 않고 무작정 장애미수라고 인정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오류가 있다. 그래서 원심으로서는 치사랑 미달일 수도 있으니까 이걸 좀 더 심리해보고 치사랑 미달이라면 그것은 불능미수로 가야 한다는 취지로 해서 사건을 돌려버렸던 사건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뭐다? 이 사건은 불능미수를 인정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됐고. 자, 불능범을 볼게요. 두 가지는 둘 다 불가능하다는 점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불능범은 위험성이 없어서 불가버리지만 불능범 미수라고 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어서 불능미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노트를 다시 한번 펴볼게요.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자, 불능범이라고 해서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쩌면 불능미수에서 제일 출제가 잘 돼요. 이 세 가지를 외워버리세요. 어떻게 외우세요? 전입신고 사건, 소송비용 청구 사건,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사기 사건,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뭘 인정했다? 불능범을 인정했다. 이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는 불능미수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불능범을 인정했던 사건이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와볼게요. 자, 뭐라고 했어요? 불능범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불가벌이다. 이 세 가지는 다 뭐다? 위험성이 없어서 불가벌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밑에 판례 별표 쳐보시고 그 다음 밑에 판례 별표 쳐보시고 그 다음 판례 별표 쳐보시고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외운다. 아시겠죠? 뭐라고? 불능범이라고. 됐습니까? 자, 갑니다. 자, 사실관계부터 볼게요. 임차인 갑은 보증금 3천, 존속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누가요? 남편이 체결했어요. 남편이 계약을 체결했어요. 다른 가족들과 입주하였으나 그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쳤고 나머지는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살고 있는 이 집이 이 건물로 경매로 넘어갔어요. 큰일 났죠? 큰일 났어요. 이미 경매 절차가 개시가 되자 갑이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초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지금 계약자는 남편이고 지금 남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천만이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났어. 그쵸? 그래서 계약서상의 명의를 아내로 바꾸게 되면 그래서 계약서상의 아내 이름과 전입신고는 동사무소에서 하잖아. 그쵸? 동사무소는 전산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 처리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꾸려고 한 것은 이제 계약서를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상의 명의를 아내로 바꾸었고, 그래서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를 하였는데 결국 얼마 받았습니까? 1200을 받았어요. 1200을 받았어요. 자, 나중에 이것이 발각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남편 갑은 사기죄가 될 것인가? 이런 말이. 사기죄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안 되죠. 사기죄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불능범이다. 왜요? 이 둘이 부부잖아요. 부부잖아요. 상관없어요. 남편 이름으로 하든 아내 이름으로 하든 상관없어요. 애들 이름에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 명만이라도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차 보증금상에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밑에 판결료지 보시게 되면 계약서상의 명의를 이건 불능범 판례니까요. 불능범 판례죠. 불능미수가 아니고 불능범 판례니까 파란색으로 할게요. 파란색. 불능미수 편인데 불능미수가 아닌 불능범이니까 임차인 명의를 누구로 바꿨대요? 처로 변경했다. 세무 치시고. 자,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하였고 배당금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밑에 줄에 편취라고 하는 결과 발생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왜? 부부니까. 자, 그래서 밑에 줄에 사기죄의 뭐가 된다? 불능범이다. 밑줄자. 이것을 불능미수라고 하면 틀려요. 불능미수라고 하면 틀리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팔로 볼게요. 자, 갑은 을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병을 통하여 이미 100만원을 이미 송금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을을 피고로 하여 종전의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여러소와 관련한 소송비용 상당액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의소를 제기하였다가 자, 담당 판사로부터 소송비용 확정은 소송비용의 확정 절차를 통해서 하라는 권유를 받고 소를 취하하였다. 사기치려고 하다가 못 친 거죠. 그쵸? 자, 과연 갑은 사기죄의 불능미수가 될 것인가? 이런 말이. 돼야 안 돼. 판례가 뭐라 그래요? 자, 소송비용 청구는 지금 당신이 제기한 것처럼 손해배상금 청구소를 제기하는 게 아니래요. 그건 아무리 백날 제기해봤자 돈 안 준다. 그쪽으로 해봤자 번지수가 많지 않아서 그쪽으로 아무리 청구해봤자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손해배상금 청구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비용의 확정 절차를 통해서 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번지수를 제대로 찾으려면 소송비용의 확정 절차를 통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비용 밑줄 그시고 뭘 제기했어요? 손해배상 청구의소 파란색으로 세모 치시면 제기한 것은 애당초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는 도대체 일어날 수가 없는 뭐가 된다? 불능범이다. 밑줄자. 됐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무죄가 되었던 사건이죠.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 마지막에 CF 하시고 불능미수라고 하면 틀려요. 됐죠? 자, 다음. 자,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제기 사건 볼게요. 자, 판결료지 보시면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사망한 자 세무 치시고 그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효과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 상소견에게도 효과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일신 전속성 때문에. 따라서 사기죄는 도대체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쵸? 자, 2번 보시게 되면 임야를 편취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상대방이 이미 어땠대요? 사망했대요. 세무 치시고. 그러면 사기죄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불능범이지 불능미수가 된다 안 된다? 불능미수가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외우세요. 네, 됐습니다. 이제 불능미수를 한번 가볼게요. 성립요건 나와 있죠? 자, 맨 밑에 각줄 한번 가보시게 되면 자, 불능미수도 미수잖아요. 미수범이기 때문에 미수범이 갖춰야 할 요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착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쵸? 범죄는 미완성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과 발생이 불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험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좀 불능미수의 특이한 요건 그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앞에서 다 배웠으니까요. 자, 첫 번째 결과 발생이 불가능할 것 이런 말입니다. 됐죠? 자, 밑에 발라볼게요.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단 말의 의미는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네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가 있죠. 우리 방금 조문에서 보았듯이 수단의 착오, 대상의 착오 이 두 가지밖에 없다. 그쵸?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자,
3번 나와 있지? 3번 체크하시고 이것이 최근에 출제가 좀 되대요. 경간부에도 뭐 출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주체 밑줄 그시고 X. 그래서 밑에 부정설 나와 있죠? 그래서 27조 명문조항이 없기 때문에 주체차고까지 인정하게 되는 것은 죄형법정지 위반으로서 허용되지가 않는다는 것이 학설 얘기인데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얘는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중요하지 않고 주체의 착오는 27조에 포함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가서 어떤 예가 있는지 간단히 볼게요. 소화제로 낙태를 기도한 경우 소화제를 먹이면 낙태가 되나요? 안 되죠. 설탕이나 유황분말로 살해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치사랑 미달 독약으로 살해할 수가 있냐고요? 안 되잖아요. 불량탄알도 마찬가지고요. 총알이 들어있지 않았대요. 그럼 어떻게 죽어요? 안 죽지.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수단의 착오로 인해서 위험성이 있다면 불능미수가 되고 위험성이 없다면 불능범이 되고 그래요. 자, 객체 불가능성 볼게요. 사체에 대한 발포행위. 임신하지 아니한 부녀가 낙태를 할 수 있나요? 빈 호주머니에 대해서 훔치면 소매치기 절도가 돼요? 빈 호주머니인데 자기 재물에 대해서 훔쳐오면 이게 절도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피해자가 승낙한 재물을 훔쳐오는 것이 절도가 돼요? 양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성이 있다면 불능미수가 될 뿐이고 위험성이 없다면 불능범이 될 것이고 그런 거예요. 이런 예들을 익혀두시면 돼요. 자, 그럼 밑에 다음 페이지 워터볼 사건 볼게요. 자, 최근 판례죠.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갑은 늘과 필로폰이 용해되어 있대요. 워터볼 장난감을 국제우편으로 반입을 한 다음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를 했다.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늘에게 국제우편을 받을 주소를 알려주어 보내도록 하였는데 을이 보낸 워터볼에는 필로폰이 들어있지 않았다. 됐어요? 필로폰이 들어있지 않았다. 갑에게 관련된 법률 위반죄의 불능미수가 될 것이냐 라 그랬어요. 근데 하급심에서는 밑에 나와 있듯이 원심은 나와 있지. 원심은 불능미수가 된다라고 해서 불능미수를 인정했던 것인데 대법원에서 이것이 깨졌어요. 불능미수가 안 된대. 왜 안 될까요? 불능미수가. 응? 자, 밑에 1번 볼게요. 자, 마약 같은 경우에는 밑에 줄에 양육 또는 지상 반입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고 그 의약품을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육 또는 지상에 반입하였을 때 기수가 된대요.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게 되면 마약류가 들어왔나요? 공모만 했지 마약류가 실제로 우리나라 인천공항에 착륙했어요. 이 마약이. 두 번째 줄 보면 필로폰이 들어있지 않았다 했잖아요. 필로폰이 없어요. 마약은 들어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약이 들어와야 착수가 되고 기수가 되는 것인데, 그쵸? 그래서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보게 되면 자, 우편물을 우체국 등에 배출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래, 마약류가 안 들어왔어요. 지금요.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착수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마약류가 들어와야지 착수인 것인지. 그렇잖아요. 근데 위에서 뭐라고 했나요? 여기서 각주 2번에서 뭐라 그랬어요? 불능미수도 미수이기 때문에 실행에 착수해 나가야 한다. 근데 밑에 위에 있는 사례를 보게 되면 이 사례를 보게 되면 전부 다 착수해 나갔잖아요. 착수해 나갔잖아요. 착수해 나갔으니까 불능미수 여부를 따져본 거잖아요. 근데 밑에 이 사례를 보게 되면 워터볼 사건을 보게 되면 착수해 나갔어요? 착수해 나간 것이 어디 나와 있어요? 공항에 들어왔냐고요? 공항에 안 들어왔잖아요. 판매를 해야 기수가 되잖아요. 그쵸? 판매하기 직전에 공항에 들어오지조차도 않았어요. 착수가 없다고요. 1번은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착수가 없다고요. 두 번째. 자, 밑에서 뭐라 그랬어요? 객체가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인해서 발생했을 때 지금 불능미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조문을 보게 되면, 다시 사실관계를 보게 되면 필로폰이 용해되어 있는 워터볼 장난감을 지금 반입하려고 어떻게 쭉쭉쭉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수단의 착오인 거예요? 객체 착오예요? 이게 어떤 것이 착오도 아닌 거예요, 이건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불능미수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불능미수가 되지 않는 이유 두 가지.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 착수를 인정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수단의 착오도 아니고 대상의 착오도 아니다. 그래서 결국 뭐다? 불능미수가 아니다. 아시겠죠? 다 했죠? 자, 넘겨보시게 되면 위험성 나와 있죠? 위험성 보겠습니다.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 발생이 가능할 뻔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위험성 때문에 불능미수와 불능범이 구별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조문 자체에 지금 불능범으로 돼 있잖아요. 그쵸? 불능범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판단할까? 이 판단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학설이 대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학설이 어떤 학설이 나와 있나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일 만만한 것이 뭐다? 객관설이고 그 다음에 주관설이고 그 다음에 절충설이라고. 제일 만만한 게. 그쵸? 그래서 객관설을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두 가지. 구객관설이 있고 신객관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구객관설. 그 다음 밑에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신객관설이라고 나와 있죠. 신객관설 다른 말로 구체적 위험설이라고 하는 것인데 구체적 위험설을 좀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신객관설보다는 구체적 위험설이 좀 더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구체적 위험설이 나와 있으니까 추상적 위험설 나와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보니까 어떤 학설이 나와 있어요? 객관설 나왔으니까 주관설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주관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절충설이 어디가 있어요? 절충설이 바로 위에 나와 있는 이 추상적 위험설이 절충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더 학설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 공무원 시험 쪽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 학설들 100개다 보면 밑도 끝도 없어요. 딱 가지를 딱 쳐줘야지. 여기까지만 딱 하시라고 딱 쳐줘야지. 뭐 더 이상 뭐 많이 할 것도 없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구객관설이 어떤 것인지 좀 보도록 할까요? 구객관설. 이런 개념입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과 상대적 불가능한 거로 나눠요. 그래서 절대적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불능이 결과 발생이 절대적으로 개념적으로 불가능한 것.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도 한 것. 이렇게. 그래서 절대적 불능, 전자죠, 전자. 절대적 불능은 불능범이고 상대적 불능은 불능미수다. 이런 개념이에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보면 사체에 대한 살해행위는 또는 독살에 의사를 설탕을 먹였다든지 사체에 대한 살해행위는 도대체가 위험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념 결과 발생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뭐다? 불능범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방탄복이라든지 치사랑 미달의 독약을 먹였을 때는 이건 사안들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치사랑 미달이 할지라도 체질에 따라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맥주 한 컵만 먹어도 맥주 한 잔만 먹어도 빨개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량이 센 사람은 몇 번을 먹어도 끄떡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치사랑 미달도 체질에 따라 달라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래요. 방탄복도 그렇죠? 방탄복 괜히 그 입긴 입었는데 그 1000개 중에 10,000개 중에 한 개 불량품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 죽을 뻔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불능미수 처리를 하자는 게 구객관설인 거예요. 그럼 이런 게 시험 나와요? 시험 안 나와요. 어떤 문제를 봐도 이런 거 안 나와요. 구객관설을 따랐을 때 이런 것은 불능범이고 이런 것은 불능미수이다?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럼 왜 강의를 하냐고요. 저도 강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렇죠? 근데 그 초뿌리 사건을 보게 되면 요 판을 한번 별 붙여볼까요? 1번을 보니까 이런 말 나오네요. 불능범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어요? 여기서 구객관설에서 절대적 불능을 뭐라 했어요? 결과 발생이 개념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절대적 불능이라고 한다. 가만히 보니까 1번을 보니까 무슨 설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구객관설과 관련이 있는 것 같죠? 그쵸?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판례는요. 2007년도 판례를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 판례는 1번 지문을 보고 우리 판례는 그 많고 많은 학설들 중에서 구객관설을 취했다. 학자들이 그따위로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기다 배치시키는 거예요. 굳이 학자들 학설과 결부시키자면 이 학설은 뭐와 관련성이 있다? 그래, 구객관설과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본다고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런 것은 시험 안 나와요. 그냥 판결 유지밖에 안 나오고 학설에서 연관해서는 절대로 시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흘리고 들으시면 돼요. 자, 판례는 2번이 나옵니다. 2번. 초뿌리가 있고 부자 달인물이 있대요. 저도 이 판례 보고 처음 알았어요. 근데 유튜브를 보니까 그 유튜브에 보면 동영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산에 가서 산골 지역에 가가지고 산에 사는 사람들 있죠. 자연인들. 그쵸? 그 자연인들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약초가 나오는 걸 제가 우연히 봤어요. 그래서 진짜 초뿌리가 저렇게 생긴 거구나.
부자다리물이 저렇게 생긴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때 알았어. 자, 일정한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이건 불능미수팔레니까 빨간색 들어올게요. 초뿌리 동그라미 부자 동그라미. 다리물을 마시게 하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을 때 뭐라 그랬어요? 불능범이 아닌 그랬죠. 불능범이 아닌이란 말을 썼다는 것은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다? 그래, 불능미수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살인미수라고 하는 것은 불능범이 아닌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이 살인미수는 뭐다? 살인죄의 불능미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위에 조그만 글씨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래, 독초라 하더라도요.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여러분 양귀비 있잖아요. 양귀비. 그 양귀비 재배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양귀비라는 거 하는 것도 그 잘 짜가지고 어떻게 사람 몸에 바르면 그 어떻게 그 만병통치약처럼 잘 낫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마약 성분이 있는 경우도 어떻게 하면 몸에 좋을 수도 있고요. 과하게 먹으니까 나쁘게 되는 거예요. 자, 초뿌리나 부자달인 것도 관절염에 아주 좋대요. 좋은데 그 약초가 유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거 사약으로 사용된 약초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독성을 낮추지 않고 다른 약재를 혼합하지 않은 채 먹으면 죽을 수 있어요. 체질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초뿌리라든지 부자다리물을 잘못 먹게 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불능미수가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뭐가 나와요? 구체적 위험설 나와 있고 추상적 위험설 나와 있고 등등이 나와 있는데 노트를 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객관설을 봤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볼 것이 구체적 위험설, 추상적 위험설, 주관설인데 이 세 가지를 한번 볼게요. 자, 판단의 기초하고 판단의 기준을 나눠서 볼게요. 자, 구체적 위험설은 판단의 기초를 행위자 플러스 일반인으로 봐요. 그리고 나서 이 두 개를 기초로 잡았죠? 그리고 나서 판단의 기준점을 일반인으로 잡아요. 추상적 위험설은요. 판단의 기초를 오로지 행위자의 입장에서만 봐요. 그거를 기초로 해서 일반인이 판단의 기준을 삼는다. 주관설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기초라든지 기준을 오로지 행위자에게 놓고 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일단은 기초하고 기준을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숙지를 하세요. 구체적 위험설은 행위자 플러스 일반인. 그 다음에 추상적 위험설은 행위자만. 자, 근데요. 자, 구체적 위험설이 판단 기초를 행위자 플러스 일반인으로 삼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견해를 까는 학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 학설이 더 낫다고. 그건 누가 까겠나요? 추상적 위험설이 이 구체적 위험설을 깐단 말이에요. 어떻게 깔까요? 이렇게 까요. 야, 너네는 판단 기초를 행위자 플러스 일반으로 삼았는데 비판점. 이 양자가 의견이 불일치하다고 하면 누구 입장에서 그 판단 기초를 삼을래? 라는 거예요. 그래, 니네 둘이 항상 의견이 똑같지는 않지 않겠냐 이거지. 똑같으면 좋지만 똑같지 않을 경우는 누구 입장에 따를 거야? 행위자 입장에 따를 거야? 일반 입장에 따를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걸 누가 비판한다고요? 추상적 위험설에서 이쪽을 그렇게 비판한다고요. 그래서 추상적 위험설이 주장했던 것은 나는 니네처럼 두 행위자 플러스 일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로지 행위자 입장에서 삼겠다 이거예요. 행위자 입장에 삼고 그를 기초로 해서 일반 입장에서 판단하겠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구체적 위험설이 내가 그 소리 듣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야는 이 구체적 위험설은 추상적 위험설 또 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깔 것 같아요? 야, 행위자가 경솔하게 잘못한 경우에도 그 사실만을 기초로 위험성 판단하는 것이 웃기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행위자만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까지 플러스 시켜서 판단하겠다 이런 말이. 서로 지들끼리 잘났대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원위치 한번 해보세요. 자, 이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구체적 위험설은 자, 행위자 플러스 일반인을 기초로 삼는다. 그쵸?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플러스 일반인이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일반적 경험 법칙에 따라서 판단하겠다. 판단자를 누구로 봐요? 판단자를 누구로 봐요? 판단자를 일반적 경험 법칙이라는 말은 뭐예요? 일반인 입장에서 보겠다 이런 말이.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얘가 나와 있는데 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참고로만 봐두세요. 그거 얘까지 물어보지 않으니까. 검찰 7급도 뭐 옛날 사시에는 진짜 10년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한 것이었는데 요즘 거의 안 나오니까 그쵸? 판단의 기초를 누구로 삼았고 판단자를 누구로 삼았고 기준을 누구로 삼았고 그거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 보세요. 비판점. 야 너네는 행위자 플러스 일반인이 일치하지 않을 때 누구 입장에서 놓고 판단할래? 라고 보는 입장이 바로 뭐예요? 그 보는 입장이 그렇게 비판받는 학설이 바로 구체기염설이다 하는 거예요. 그걸 추상적 위험설이라고 하면 틀려요. 이게 시험 나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비판점. 어느 학설에 대한 비판점일까? 구체기염설에 대한 비판점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추상적 위험설은 그래서 우리는 뭐한다? 판단 기초를 오로지 행위자만 놓고 잡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 기초로 해서 일반 입장에서 판단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자, 비판점 보게 되면 행위자만 놓고 판단 기초 삼기 때문에 그 행위자가 경솔하게 잘못 알았다면 그걸 갖고 판단하게 된다면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견해가 바로 구체적 염설에서 추상 염설을 비판하는 입장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판례는 어느 입장일까? 우리 판례는 앞에서 초뿌리 사건에서 불능범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라고 해가지고 약간은 구객관설 입장을 취하는 것도 똑같았었는데 최근 판례 보니까 이런 얘기 나와요. 자, 70년대 판례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0년대 판례에서 불능범의 판단 기준으로서 행위자 위험성의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자잖아요. 행위자. 이 사람 행위자죠.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이 있느냐를 따져야 하는 것이므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것이 구체 위험설 입장입니까? 추상적 위험설적 입장입니까? 봐봐요. 자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을 객관적으로 일반인 입장에서 판단한대요. 판단을 일반인이라고 했지. 판단이 일반인이잖아요. 여기도 판단이 일반적 경험법칙 일반인 맞죠? 그러니까 판단자가 일반인 것 갖고서는 이것이 추상적 위험설인지 구체적 위험설인지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기초가 이러한 사정을 놓고 따진다 했기 때문에 이 기초에서는 누구밖에 안 나와 있어요? 피고인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판결에 봤을 때 이것은 추상적 위험설을 취한 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줄짜리까지만 하면 이것은 뭐다? 추상적 위험설과 관련 있는 것이 판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판례 볼게요. 이 두 줄짜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최근 판례죠. 2019년도 판례. 여기서 보면 1번에서 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서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똑같죠. 이것도 추상적 위험설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리고 밑에 2번은 중강간죄 불능미수를 인정했던 판례인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한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가늠하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실제로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대요. 않았대. 실제로는. 그러니까 인식과 실제가 불일치한 것을 제가 착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치? 근데 실제로는 어땠어요? 실제로는 범죄가 아니죠. 근데 인식 자체는 범죄였잖아요. 그쵸? 이게 뭐였어요? 이게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였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고 위험성이 없으면 불능범이다. 그쵸? 그럼 이 사건 보세요. 실제로는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죠. 실제로는 범죄가 아니에요. 중간간제의 객체가 안 되잖아요. 실제로는요. 근데 집단에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중간간제의 객체가 된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쵸? 이거 객체 관련해서 실제로는 객체가 아닌데 집단에는 객체가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지금 중간간제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판례가 뭐라 그래요? 이건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불능미수가 된다. 그래서 중간간제 불능미수를 인정했던 사건입니다. 됐죠? 다음, 이 판례 중요합니다. 나오자마자 출제됐습니다. 자, 주관설. 자, 여기까지 배웠죠? 지금 구체적에서 행 플러스 1 이걸 기초로 해서 일반인이 판단한다. 추상적은요. 오로지 행만 놓고 판단해서 기초로 해서 일반인이 판단한다. 여기까지 배웠어요. 자, 올라가서 주관설. 주관설은 노트를 보시게 되면 판단 기초도 행위자, 판단 기준도 행위자, 오로지 행위자야. 오로지 행위자. 됐어요? 자, 다시 오시면 그래서 노트에도 행위자를 기초로 해서 판단자도 오로지 행위자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원칙적으로 불능범이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판단 기초도 행위자, 판단 기준도 행위자니까 불가능이라는 건 없는 거야. 그래서 불능범이라는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올라가 보시면 주관적으로 범죄 의사가 확실하게 표현된 이상 그때는 불능미수가 된다는 견해로서 불능범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려요. 근데 하나 딱 예외가 있네요. 딱 예외가 있어. 그게 뭔가 하면 미신범만큼은 불능범이다. 요 유일한 예외가 바로 뭐다? 미신범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자, 구객관설, 구체기염설, 추상적기염설, 주관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밑에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수록 불능미수의 범위가 커져요. 주관설에서는 거의 100%다 불능미수를 인정해요. 무일하게 요 미신범만큼은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겠네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세모가 쳐지는데 미신범에서는 주관설에서는 미신범만큼은 불능미수가 되고 나머지는 다 뭐다? 나머지는 다 불능범이다. 그래서 화살표를 반대로 해버리게 되면 이렇게 반대로 해버리게 되면 위로 올라갈수록 불능범 범위가 커지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불능미수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올수록 그쵸? 아무래도 구체위험설은 판단 기초가 둘이다 보니까 깐깐하다 보니까 불능미수 범위가 좀 작아요. 근데 추상적으로 오게 되면 판단자가 아무래도 한 명이다 보니까 불능미수 범위가 구축보단 커지겠죠. 주관설은 행위자 플러스 행위자다 보니까 뭐 얘네들 입장에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다 인정되는 거지. 그래서 밑으로 내려올수록 불능미수 범위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밑에 각주 나와 있습니까? 각주를 보시게 되면 주관설이 불능미수의 범위가 가장 넓다. 그리고 구객관설은 불능미수의 범위가 가장 좁고 불능범을 가장 넓게 인정한다. 요 5번하고 6번을 좀 봐두세요. 그리고 3번도 받으세요. 설탕에 살인력이 있다고 믿고 제공하여 먹인 자의 불능미수를 인정하는 학설은 유일하게 주관설밖에 없다. 왜? 주관설은 안 되는 게 없으니까. 그쵸? 자, 됐죠? 자, 여기까지 학설을 끝냈고 판례 봅니다. 판례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 학설 나온 것은 경감부라든지 검찰 7급이라든지 승진 쪽에서도 지금 한두 개씩 나온 것 같던데 그래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강의 안 했어요.
자, 판례 봅니다. 판례를 볼 때 노트 다시 한번 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불능미수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물건 플러스 위험성이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위험성이 존재를 했을 때 불능미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보면 탄자, 농약, 쥐약, 휴로뽕, 금품, 브레이크 호스는 전부 다 위험한 물건인데 여기에서 위험성이 존재했다는 것은 탄자를 권총 약실에다가 탄을 넣고 실탄을 넣고 빵 쐈어요. 빵 쐈는데 불량품이 됐어요. 불량품이 아니면 맞아 죽었어요. 불량품이게 다행이지. 죽을 뻔했다는 거죠. 그래서 불능미수를 인정한 거예요. 농약인데 약취가 심해요. 그래서 마실 뻔하다가 못 마시고 탭 뱉은 거예요. 마시면 죽었죠. 그래서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능미수 사건인 거예요. 농약을 넣었는데 먹였는데 치사량이 미달이기 때문에 먹어도 안 죽어요. 죽을 뻔했죠. 쥐약을 먹였어요.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배출했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히로뽕을 먹었어요. 근데 약품 배양 미수 때문에 퇴하고 뱉은 거예요. 먹어도 안 죽는 거예요. 빈 호주머니 절도했는데 손을 넣었어요. 잡히면 기수가 되는 것인데 잡히는 게 없네요. 빈털털이기 때문에. 그래서 털릴 뻔했으므로 절도죄 불능미수가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 호스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안 됐죠. 아참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난관을 잘 들이받아서 죽을 뻔했다는 거죠. 이런 사례가 전부 다 뭡니까?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능미수를 인정했던 사건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교직합니다. 가보시면 자 검은색 글씨 나와 있죠? 권총, 쥐약, 히로뽕, 농약 다 밑줄 그어보세요. 농약 1.6cc, 금품절취, 메스암페타민. 됐죠? 여기까지 밑줄 그으시고 빨간색 들어보세요. 빨간색으로 탄자불량 동그라미. 빨간색입니다. 죽을 뻔했죠? 거기 위험성 나와 있잖아요. 위험성이 초래됐다. 그 말은 불능미수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불능미수지 불능범이 아니라고요. 불능범이라 그러면 틀려요. 자, 밑에 판례도 구토 배출. 먹을 뻔했죠? 약품 배양 미숙이래요. 전부 다 위험성이 다 존재하죠. 밑에.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말은 전부 다 뭐예요? 불능미수 사건입니다. 악취가 심해서 못 먹었대요.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미달 동그라미. 금품이 들어있지 않았다 동그라미. 메스암페타민이잖아요. 그쵸? 소금 대신 교부했대요. 진짜를 교부했으면 향정신의약품 기수가 되는 것인데 소금 대신 교부했기 때문에 매매 미수죄가 되는 계약이 성사될 뻔했으므로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미수죄가 된다. 이 미수라는 것이 불능미수를 말합니다. 자, 성인 남자를 죽게 족한 농약이 들어있었다. 주된 제동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켰다. 브레이크 호스를 잘라서. 그쵸? 이 사건은 두 가지죠. 농약을 넣었는데 이건 사람을 죽게 하기에 좋게요. 농약 미달이 아니에요. 치사량 미달이 아니고 치사량의 농약인 거예요. 브레이크도 완전히 절단시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또 살아났어요. 위기를 모면하였다면 그 어느 것이나 이거나 결과 발생에 대한 위험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각각의 살인미수죄가 된다. 이 살인미수라는 것이 위험성이란 말 때문에 불능미수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근데 학자들 평석하기를 이 농약은 치사량이기 때문에 불능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건 학자들 얘기고요. 어쨌든 두 사건 모두 다 위험성이란 말 쓰고 있기 때문에 불능미수를 인정했던 사건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처벌 했고 관련 문제 미신범 가볼게요. 미신범. 자, 부적이라든지 굿, 저주기도를 통해서 살해 행위를 하는 걸 말합니다. 그쵸? 그 밑에 얘가 나와 있지? 기도 나와 있고 주술 나와 있고 그래요. 이것은 살인 행위의 정형성이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형법적으로 아주 무의미하다. 그래서 불가벌이다. 요거 하나 밑줄 쫙 그시면 돼요. 나온 적도 있고 그래 시험이에요. 환각범 볼게요. 어서 많이 들어봤는데 환각범? 그쵸? 사실상 허용되는 행위를 금지된다고 처벌된다고 오인한 경우를 말합니다. 환각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반전된 금지차고 빨간색 밑줄짝이라고도 불려요. 동성애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되죠. 동성애 우리나라에 처벌하던가?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근데 집단에는 금지가 된다라고 동성애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처벌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불가벌인 거예요. 밑에 항상 불가벌이다 밑줄자. 판례 하나 볼게요. 자, 쭉 읽어보시고, 자, 수입 자동 승인 품목을, 자, 수입 승인 떨어졌어요. 떨어졌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집단에는 이게 제한된 품목으로 알고, 금지된 품목으로 알고 갖고 왔단 말이죠. 걸려요? 안 걸리죠. 승인 난 건데? 그치? 환각범 일정이죠. 그래서 이를 사업이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없다. 무슨 말이다? 그 말은 가로 열고 무역거래법 위반 X 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요. 이걸 뭘 인정한 것이다? 환각범 인정한 판례이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합니다.